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장보고 기지, 남극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우리나라는 세종기지 이후 26년 만에 남극의 두 번째 과학기지, 장보고 기지를 마련했습니다. 킹조지 섬에 있는 세종기지와는 달리 남극 대륙 본토에 자리 잡아 남극 연구의 새로운 시대를 맞았는데요. 남극은 중국과 인도를 합친 면적보다 넓은 대륙입니다. 한반도 면적의 60배나 되고 지구 육지 면적의 9.2%를 차지하죠. 남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세계 해수면이 60m쯤 올라간다고 합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지구온난화는 극지 얼음이 녹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남극 바다 밑에는 천연자원이 풍부합니다. 인류가 100년은 쓸 수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묻혀있죠. 철, 구리, 니켈, 금, 은 등 각종 지하자원도 널려 있습니다. 이는 세계 여러 나라가 남극에서 경쟁을 펼치는 숨은 이유입니다. 남극 본토에 자리 잡은 장보고 기지에서는 남극 생태와 광물 자원의 연구가 더 쉬워집니다. 빙하 시추를 이용한 과거 기후 관측과 우주와 가까운 대기 성분을 분석하는데, 예를 들면 지표로부터 100에서 250km 위의 대기를 연구하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저층 대기 흐름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죠. 또 극지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생명을 연구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장보고 기지는 오존 농도를 날마다 측정해 세계 기후 예측의 중요한 해결사 역할도 합니다. 운석 탐사 또한 빠질 수 없죠.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이 남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85년 남극해양생물보존협약에 가입한 뒤 극지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남극 세종기지에 이어 2002년 북극 다산과학기지를 마련했고, 쇠빙선 아라운호를 2009년부터 운행하고 있죠. 쇠빙선은 두꺼운 바다 얼음을 깨트려 백기를 내는 특수 선박입니다. 남극에는 36개국이 연구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극 조약에 따라 영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1998년 남극 환경보호 의정서 채택을 계기로 2048년까지 지하자원 개발도 금지됐죠. 남극 정보와 연구 결과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여기며 공유하고 있지만 2048년 이후를 대비해 너도 나도 뛰어들어 총성 없는 남극 선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통일신라의 해상왕 장보고의 이름을 딴 만큼 보이지 않는 남극 전쟁에서 장보고 기지의 연구가 선전하길 기대합니다. 남극점에 우리나라가 벌써 두 번째 과학기지를 열었다고 하니 상당히 좀 감격스럽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런 말을 했을 만큼 자원쟁탈전이 벌써부터 펼쳐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장보고 기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친환경 기지라고도 하고요. 지금 바로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원 영토 확장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도약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작업을 차근히 잘 밟아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어제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었죠. 여기에 맞춰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발표가 됐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관련 보도가 하루 종일 이어졌었는데요. 한편에서는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국민 파업대회를 열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지난 1년 참으로 살기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째서일까요?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인 김남희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을 해서 노동계의 지난 1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민파업대회 어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열렸던 거죠? 네, 박근혜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와 복지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되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민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경제 민주화 복지 분야의 주요 공약들은 전부 대폭 축소된 상황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이라든지 4대 중증질환 국가 전액 보장이라든지 이런 공약들이 다 대폭 축소가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철도 민영화라든지 의료 영리화 정책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조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파괴, 민생과 복지 후퇴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들이 있어서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계, 장애, 빈민 등 각계각층이 모여서 목소리를 낸 행사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가 노동계 파업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전에 정부와 다른 점이랄지요? 네,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을 동반자라든지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연말에 철도 노조 파업의 경우에도요.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파업을 진행했는데도요. 파업 시작 하루 만에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4,000명 넘게 직위 해제를 했고요. 네. 노조 지도부를 포함해서 190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에는 철도 노조 지도부가 있다는 그런 추측만으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해서 그 충돌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는 결국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이자 동반자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무조건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공권력에 의해서 다스리겠다. 이런 좀 그 불통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오늘 이 시간이 아마 손잡고라는 그 단체가 출범하는 중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잡고라고 해서 이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손해배상 청구액이 부여가 되잖아요. 네네, 또 그렇죠. 가압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서 좀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모임인데 네. 실제 뭐 철도 파업도 아마 그랬을 거고요. 이 손배 가압류 문제도 상당히 노동계에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네. 예. 네, 그 헌법상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권이 보장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권이 이제 파업이라든지 뭐 집단 행동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좀 법상 이 노동권을 좀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런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데 경제적 능력도 없고요. 근데 이런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되면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그 노동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그런 그 포고나 다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 때문에 결국 막다른 골목에 물려서 자살까지 한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법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지만 이게 쉽게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손잡고라는 모임이 좀 자발적으로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도 참여를 하고 있고 제가 근무한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오늘 기사 뜬 걸 봤더니 그 유명 가수 이효리가 여기 손잡고 모금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이게 좀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져서 그 단기간에 거액의 그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노란 봉투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노동자들의 노동권이라는 건 헌법상 보장된 권리고 또 사회적 약자의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또 권리이기도 한데 이것이 좀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또 사회적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변호사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럼 손배 가압류 같은 것이요. 우리나라에만 좀 특수하게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연유로 이런 게 만들어졌고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요, 뭐 우리나라에만 만들어졌다기보다는요. 원래는 이제 민사상 뭔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그 법률 일반 원칙인데요.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조합
그 활동에 대해서는 예.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좀 묻지 않는 쪽으로 제도가 발전했는데 우리나라와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일본 같은 나라만 좀 예외적으로 네. 그 노동조합의 그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좀 그 제한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이번에 손잡고가 또 출범을 하고 사실 이게 뭐 돈을 모아서 이 금액을 채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상징적으로 그것이 또 된다면은 사회적인 합의가 모아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예. 그런 걸 통해서 또 제도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일단 파업을 하면은 불법으로 규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노동계 파업이 네. 왜 합법적으로 파업하기가 어려워진 걸까요? 네, 우리나라 법상 예. 그 파업이 적법 파업이 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그래서 헌법상으로는 이제 그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권, 그러니까 파업권이 보장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노조에 관련된 법을 보시면은 그 적법한 파업을 할 수 있는 그 요건이나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합법 파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예. 매우 요건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판결이나 예. 뭐 제도 해석에 있어서 좀 더 그 적법한 파업을 넓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제도 개선이나 뭐 예. 그런 해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이 잘 안 된다면은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제 법에서 예. 적법한 파업의 요건을 좀 더 넓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년, 박근혜 대통령과 노동계, 그리고 또 노동정책과 노사정의 관계, 이렇게 본다면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공약 때부터 노동 네.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정책을 내세우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부실했던 노동 공약도 지난 1년 동안 거의 실행되지 않거나 대폭 후퇴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도 확보가 되지 않았고 또 간접 고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함시키지 않아서 실효성이 좀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불법 파견, 예를 들면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네. 현대차의 그 불법 파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서 규제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1년이 지난 지금도 현대차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할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게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제도도 결국 도입이 안 됐고요. 그래서 노동 공약 중에서는 지켜진 게 정년 60세 연장이 거의 유일한데요. 네. 그것도 개정된 법에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하고 이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노사 합의에 맡겼는데요. 네. 우리나라처럼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나라에서 노사 합의에 맡겨두면 이게 노동 조건 악화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나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일단은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도 보였고요. 네네. 노동자와 관련한 내용이 몇 가지가 좀 보였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어떤가요? 네. 그 3개년 계획에 노동 관련된 내용이 좀 있긴 했었는데요. 네. 그 실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은 별로 보이지 않고 결국은 그 질 낮은 일자리라고 보이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 홍보가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결국은 질 낮은 일자리 활성화가 아닌가라는 되게 우려를 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고요. 네. 또 예를 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늘리겠다 예. 이런 정책 같은 것은 좀 긍정적이긴 한데 결국 이 고용보험 그 확대 같은 것도 노사정 논의 사항으로 예. 노사정 논의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작년 12월부터 지금 뭐 양대 노총이 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언제 노사정위원회가 열리고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을지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은 별로 없었다고 보입니다. 네. 방금 변호사님께서 질 낮은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아마 고용률 70% 로드맵과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네. 그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서 네.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고용률을 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실제로 지금 시간제 일자리는 네.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 뭐 이런 데가 아니라 고령자처럼 이제 취약계층 일자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더 일을 하고 싶어도 네. 조금씩만 일하게 하고 돈을 조금 주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지원금도 주겠다고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게 없어서 시간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데요. 결국 우리나라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상황에서요. 이거를 시간제로 쪼개기까지 하면 네. 노동 조건이 더 악화될 것이 우려가 되고요. 예. 실제로 현장에서 뭐 대형마트 캐셔 같은 경우에 지금 3시간, 4시간짜리 일자리를 쪼개서 네. 노동 조건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를 지금 늘려야 될 텐데 네. 정책의 방향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올해 이 부분도 상당히 풀어야지 될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들을 올해 좀 정부와 함께 풀어나가면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우리나라 노동계의 문제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요. 네. 결국 그 정부가 노동조합을 좀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아서 네. 노사정 간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것도 예. 그 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대화부터 네. 해야지 될 것 같다는 그런 네, 말씀이시군요. 대화의 대상으로 예. 그 협력해서 노동 네.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을 해나가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비정규직 대책이라든지 뭐 최저임금제라든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이미 공약했던 사항 네. 중에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네.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인 김남희 변호사였습니다.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4부에서는 관세 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문자 메시지나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어제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용이 모호하다든가 내수 진작을 위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다 보면은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어제 이미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를 전후해서 소동 아닌 소동이 있었습니다. 보통 정부에서 중요한 발표를 할 때에는 기자들에게 먼저 발표 내용과 관련한 참고 자료를 돌립니다. 기자들은 그걸 보고 기사를 쓰기도 하는데 어제의 소동은 대통령 담화문과 기자들에게 나누어준 참고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서 생겼습니다.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를 합리화한다 이 내용인데요. 담화문에서는 두 가지 규제에 관한 언급이 빠졌지만은 참고 자료에는 명시가 돼 있어서 언론에서는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걱정을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 대출을 막던 규제였기 때문에 합리화한다라는 것은 이 기준을 풀어준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문제였죠. 그러자 정부 측의 관계자는 두 규제에 대해서 완화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말은 맞죠. 그러나 군색하게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DTI와 LTV 규제 합리화를 놓고 내부적으로 발표 직전까지도 고심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다가 담화문에서는 결국 뺐고 참고 자료에는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언론에도 혼란을 준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초안으로 발표했던 100개 과제 가운데 44개가 대통령 담화문과 이후에 나온 참고자료에선 빠져서 이것도 해프닝을 빚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분리안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걸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해명이 줄을 이었는데요. 너무 촉박한 기간에 3개년 계획을 세워야 해서 이견을 정리 못한 걸까요? 정부 안에서도 정리가 안 됐으니 국민의 목소리까지 들을 여유는 없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어떤 회사인가요? 전 세계 30여 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550명의 현지 전문가가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아, 한마디로 글로벌 투자하면 프랭클린 템플턴이군요. 프랭클린 템플턴 덕분이라고 하실 때까지 프랭클린 템플턴 투신운용.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경제 현상들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아보고 제대로 알아보는 그건 왜 시간입니다. 오늘은 N 약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일본식 디플레이션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은 조금 얘기가 전처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달러엔 환율에 대한 걱정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추이가 어느 정도 되죠? 달러엔 환율이요? 현재 102엔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근데 2011년 10월 달에는 75엔대까지 갔어요. 예. 그리고 올 연초에 105엔대까지 갔으니까 뭐 이사의 N 가치가 거의 40%나 떨어진 것이죠. 예. 예, 이사의 우리나라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이사의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좀 올랐기 때문에 네. 일본 엔화에 비해서 원화 가치는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예. 한때 네. 100엔당 원화 환율이요. 예. 한때 1,560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현재 1,050원 안팎에서 움직이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일본 돈 가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 33%나 더 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 갈 때 우리에게는 조금 유리하지만 일본인 관광객들이 우리한테 오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진, 30%는 부담스러워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최근에는 일본 관광객들이 별로 안 오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죠. 네. 근데 N 가치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어떤 것들인가요? 네, 일본 경제가 그동안 디플레이션에 빠졌었거든요. 네.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인데요. 물가가 하락하면은 계속 하락할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하죠. 네, 그래서 소비 안 하니까 일본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기업들 매출 안 늘어나니까 또 고용 줄이고 그런 악순환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런 디플레이션에서 한번 탈피해보자. 그래서 물가를 올려보자.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돈이다. 네. 그래서 돈을 엄청 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번원통화라고 그러는데요. 일본 정부가 찍어낸 돈하고 중앙은행에다 맡긴 돈, 이게 무려 47%나 늘었어요. 네. 1년 사이에 돈이 거의 그동안 쌓였던 거에 비해서 절반이나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물가가 좀 오르고 있죠. 예.
그런데도 돈은 더 풀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질까요? 네,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올 연말에는 저는 110엔을 넘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예.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최근에 일본이 돈을 푸니까 물가가 좀 오르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 소비자 물가가 그동안 마이너스였는데 올해는 한 2%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실질 금리는 큰 폭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예, 금리는 많이 안 오르는데 물가는 떨어지니까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환율 결정에서 실질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일본의 실질 금리가 떨어지면은 해외에서 일본으로 돈이 덜 들어오고 오히려 좀 미국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엔 약세는 더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엔약세가 시작된 거는 조금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작년 초에도 엔저 때문에 이게 공습이다 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작년까지 또 보니까 우리 수출이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았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아직까지는 큰 영향 받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작년에 선진국 경제가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예. 수출이라는 것은 환율뿐만이 아니라 세계 수요에 영향을 받는데요. 엔약세로 봐서는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어 했죠. 네. 근데 선진국 경제가 그래도 성장하니까 세계 수요가 있으니까 우리 수출이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품들이 일본하고 경쟁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철강, 석유와 기계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 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에서 추정한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엔달러 환율이 96엔에서 110엔까지 네. 이 정도 가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철강 수출이 16%나 감소할 것이다. 예. 이런 보고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그러면은 선진국 수출 시장이 어떨지도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엔화 약세가 우리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수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은 주가 지수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네. 과거 통계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요. 엔 환율이 1% 하락했을 때 우리나라가 종합 주가 지수 코스피라고 그럽니다만은 한 0.8% 정도 떨어진 거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리고 업종별로 영향이 큰 업종은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화학, 운수장비, 자동차 이런 걸 포함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측면에서 보면 현대자동차 주가는 추춤거리인데 네. 일본 토요타 자동차는 많이 올랐었거든요. 예. 이런 것도 환율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좀 이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주들이 느꼈던 부담이 조금 맷집이 생겼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거는 그냥 단기적일 걸로 보시는 건가요? 물론 맷집이 어느 정도 생겼다고 보는데요. 네. 사실 이 환율에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경쟁력이 없다면 큰일이죠. 네. 2007년에 백엔당 원화 환율이 75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예. 근데 한때 1560원까지 올라가지고 사실 그동안 환율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죠. 예. 750원에서도 견뎠는데 지금 네. 1050원에서 견디지 못한다면은 예. 정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네. 저는 1050원에서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일본이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일본이 밟았던 이 장기 침체, 디플레이션의 늪에 우리나라도 빠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저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네, 그게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올해 한국은행 우리 경제 성장률이 3.8%다, 정부는 한 3.9%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데요. 실제로 국채 수익률 10년짜리가 3.5%거든요. 네. 국채 수익률이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보다 낮다는 겁니다. 이거는 채권 시장에서 뭘 의미하면은 앞으로 성장률도 낮아지고 물가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걸 예상합니다. 저는 시장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시장을 이긴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국채 수익률 금리가 낮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물가도 떨어진다. 예. 이런 걸 시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채권 시장이 그걸 또 반영하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채권 시장에
그 명목금리라고 그러는데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예상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그 물가가 떨어질 것이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예.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본이 디플레이션에 빠졌을 때 빠지기 직전이라든지 그때와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어떤 유사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선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고 있죠. 90년대 들어가서 일본 버블 붕괴될 때 경제 성장이 많이 떨어졌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잘해야 3% 성장 시대 도래하고 있거든요. 어제가 박 대통령께서 뭐 4% 목표 내세웠습니다만 네. 사실상 3%로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구예요. 예. 인구가 경제 모든 경제 변수의 비밀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하게 일본이 92년에 골프 인구가 정점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로 골프 회원가격이 무려 95%나 떨어졌어요. 아, 근데 인구가 우리나라는 줄어들면서요? 예. 2012년에 골프 인구가 정점 친 거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골프 회원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골프 회원권뿐만 아니라 사실 주택 가격 영향도 많이 영향을 주죠. 예. 특히 그 35세에서 55세 이 사람들이 직장 들어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집 사는 시기인데요. 네. 일본이 이 인구가 90년에 정점을 치고 집값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 인구가 정점을 치고 서서히 떨어지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보면은 사실 고령화가 일본보다 더 빨리 진행되죠. 예. 일반적으로 그 65세 이상 인구가 7% 있을 때 뭐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고 14%면은 고령 사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네,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는데 24년이 걸렸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 사회가 2000년에 도래했고요. 2019년 되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을 거라는 거거든요. 네. 19년 만에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도달한 겁니다. 이게 뭐 이렇게, 프랑스를 예. 보면은 115년이 걸렸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19년밖에 안 걸리거든요. 어쩐지 우리나라- 빨리 차이점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일본처럼 예. 안 갈 수 있다는. 안 갈 수 있다는 차이점은 첫 번째가 일본 사람들은 집단 심리가 강한 것 같습니다. 2차 예. 세계대전 때 뭐 1억 명의 심장이 하나처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한쪽으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심한 것 같고요. 그렇죠. 주가가 부동산가가 오를 때 심하게 올랐고 떨어질 때 심하게 떨어졌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런 성향은 없는 것 같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에서 이제 수출이 차지하는 네. 비중이죠. 일본이 버블이 붕괴될 때 GDP 국내 총생산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 10%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현재 56%나 돼요. 예. 그래서 만약 해외 경제가 좋다면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일본식으로 안 갈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예. 뭐 세계 경제가 나쁘면은 예.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어쨌든 대외 변수에 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는 하네요.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세금 상담 많아도 관세 상담 해주는 프로그램은 저희 생생경제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평소 관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모두 풀어주는 관세 상담 시간입니다. 다인 합동 관세사무소의 조성민 대표 관세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관세 상담 해주는 방송 프로그램은 별로 없죠? 아, 저도 사실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홍보를 기회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은데요. 들어온 상담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6741님인데요. 개성공단 물품에 대해서 기업들이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건수가 거의 없다. 이런 기사를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예.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유사한 기사를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개성공단 물품은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들어서 당연히 해당되어야 될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데요. 네. 원칙적으로 FDA 협정의 일반 원칙으로서 영내 가공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내 가공 원칙이요? 이 물품이 그 생산 공정이 영내에서 중단 없이 계속 수행되어야 되지 일부라도 어떤 역외로 나가서 가공해서 다시 들어온다든지 반제품 형태로 이런 경우 되는 경우에는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성공단이라는 건 예외적으로 특례적으로 저희가 협약상에서 저희가 따낸 부분입니다. 그런데 FDA 협정상 예외적으로 그 일부 품목을 정해서 몇 가지 품목만 그 대신 또 가공비가 전체 금액 대비 몇 %를 상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개성공단 물품을 우리나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해주는 협정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가장 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EU나 미국 같이 우리나라랑 그 교역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아직까지 개성공단 물품에 대해서 한국산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 발급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왜 한국산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내 가공 원칙이라는 기본 원칙이 준수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산 물품이라 하더라도 일단 한 번 그 부품이 수출이 되면 그 부품은 이 FDA 협정상에서는 우리나라 물품의 원산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만 EU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역외가공위원회를 앞으로 구성을 해서 추후적으로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유보 상태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앞으로 좀 더 진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런 협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런 협정이 지금 우리가 한 싱가폴, 그다음에 한 에프타, 우리가 에프타라고 하면 좀 생소하시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라든지 이런 나라고요. 아세안 국가, 인도의 경우에는 일부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칠레, EU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혹시 개성공단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0466님인데요. 역시 개성공단 물품에 대한 질문이세요. 개성공단 물품 중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에 제한을 두고 있어서 발급이 어려워지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품목 수만 늘리면은 개성공단 물품이 FTA 혜택을 더 많이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품목을 100개 품목까지 인정해 주다가 200개, 300까지 늘어나면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데요. 제가 통관 실무 현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품목의 제한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가공비가 현지에서 가공비가 4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개성공단에서 제조하는 물품들은 기술 생산성이 집약적인 상품보다는 노동 집약적인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가공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와서 2차 가공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공비를 40% 이하로 해야 된다는 조건을 사실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원산지 증명을 예를 들어서 받는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보낸 한국산 재료를 한국산이라고 입증할 만한 재료를 증빙 자료를 다 갖춰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FTA에 대한 전문지역인 좀 지식이 좀 요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단순히 품목수만 늘린다고 해서 혁신적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개성공단에 가봤는데 제조하는 공장들이 보니까 뭐 신발, 의류,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대부분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공 비율 40% 이하 이걸 맞추기는 쉽지가 않는 부분이 있겠군요. 네. 또 FTA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이게 또 모든 FTA 협정이 개성공단 물품에 대해서 품목수를 제한해 두고 있고 이 가공 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이 있는데 아까 아니라고 말씀은 하셨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일하게 이제 싱가포르 협정이 독특한 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품목수를 정해두고는 있는데요.
그 가공비를 몇 프로 이상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고 네.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수출이 되기만 한다고 하는 조건입니다. 네. 다른 협정도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훨씬 더 개성공단 물품이 뭐 FTA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싱가포르라는 그 제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도시국가의 특성상 네. 이런 협정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요. 다른 협정도 이렇게 된다면서 양자간 협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보면 상대방도 우리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예.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다 이득이 될지는 사실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개성공단 물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통관 실무적으로 어떤 다른 제약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어요. 개성공단 물품을 뭐 수출하는데 사실 뭐 제약 사항이 있는 부분은 거의 없지만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유엔의 그 대북 제재 일환으로서 네. 캐나다,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제조된 완제품을 수입 금지시키고 있고요. 네. 캐나다, 미국은 좀 더 나아가서 부품까지도 북한산이 끼어 있다면 수입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예전에 뽀로로 캐릭터 상품이 예.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된 물품이 북한산이 개입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마찰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공의 일부가 개성공단에서 그렇죠. 이루어졌던 기술이라든지 거군요. 예. 부품까지도. 네. 그래서 이제 뽀로로 상품 때문에 국가까지 나서서 그 마찰을 해결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 현재로서는 개성공단 물품을 그래서 원사인 지명서를 내가 발급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아세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경우는 괜찮겠지만 네. 미국이나 유럽으로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예. 오히려 이 원사인 증명서 발급이 좀 더 많은 네. 그 화주 입장에서는 또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더 원사인 지명서 발급 건수가 또 제약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질문을 드려서요. 개성공단 물품이 그러니까 FTA의 협정에 이득을 많이 받아야지 좋다라고 딱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에 그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 그 북한의 어떤 세계적인 그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모두 해소되는 어떤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졌을 때 네. 우리도 그런 혜택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학적인 어떤 그런 좀 변수가 많이 들어가게 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2715님이 문자 주셨는데 그럼 통일이 되면 개성공단 제품 관세는 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뭐 통일이 되면 당연히 한국산이 되는 건가요? 뭐 네. 그건 봐야지 알겠네요. 그렇죠. 지금도 네.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건 0%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예. 그렇군요. 예. 이게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 줄 수 있는 아마 혜택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이 3598님인데,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성분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세관에 걸린다, 안 걸린다. 이게 말이 많아서 주문할지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네네네. 이게 만약에 검사를 받게 돼서 문제가 있는 제품이 된다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정말 실무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서 제가 네. 간단하지만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식품 검사를 받고 수입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죠. 예. 근데 질문자님께서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 아마 자가 소비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경우를 수입하시는 경우에요. 예. 이런 경우는 식품 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네. 근데 왜 랜덤 검사에 걸리면 누군 통관이 되고 누군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까? 이 문제는 세관에서 자가 소비용인지 아닌지 여부를 세관 공무원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1년치 먹을 거라고 상당량을 사오서 내가 다 먹을 거라고 사오면 그럼 장사할 거다. 네, 그건 예. 판명으로 의심을 해서 식품 검사를 받도록 요구를 하긴 하는데 네. 그렇다고 통관을 안 해주는 건 아닌데 개인 입장에서 식품 검사를 받기 위한 서류를 다 일일이 갖춘다는 게 어려워서 네. 결론적으로는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관세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인 관세사무소의 조성민 대표 관세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난 앞으로지 프로 나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 프로 2 배우 현빈, 어쩜 그렇게 비율이 좋을까? 황금 비율이니까? 인생 자금도 황금 비율로 맞추면 좋겠죠?
그래서 시작.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새약수 골든 밸런스. 사람, 사랑,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미세먼지에는 미역 같은 해조류를 많이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